네, 3교시 갑시다. 소송 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용 판결 그리고 기각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 참가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16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라고 되어 있죠. 소송의 결과는 인용일 수도 있고 기각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지 간에 소송 참가가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플러스 인용 판결 나오는 걸 방지할 때는 피고 승소를 보조하러 들어가서 공동 피고를 형성해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각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고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들어가서 공동 원고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용과 기각을 불문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재심 청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재심 청구는 다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겁니다. 판결이 확정이 된 후거든. 그랬을 때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긴 뭡니까? 취소 판결입니다. 여긴 취소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게 되면 소송 참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재심 청구는 오직 플러스 방향입니다. 취소 판결을 깨기 위한 재심 청구 한쪽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판서에 놓은 이 제3자요 행정행위 이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대립된 이해관계, 원고하고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소송의 제3자가 참가를 하는 상황은, 이거는 인용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까? 기각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까? 인용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겁니다. 인용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거, 원고하고 참가인이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거, 그 공통분모는 바로 뭐라고요? 제3자 행정입니다. 제3자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 행정의 부분은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입니다. 인용 판결을 방지하고 인용 판결을 깨버리기 위해서 소송 참가를 하고 재심 청구를 하고 하는 것이고, 둘의 차이는 무엇밖에 없는 것이다. 판결 확정 전이냐 후냐. 알겠어요? 판결 확정 전이냐 후냐.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소송 참가야. 이게 소송 참가면 재심 청구는 어디만 가능한 거야? 여기만 가능한 거야. 위쪽. 그렇죠?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인용 판결을 방지하고 깨기 위한 것이고, 원고와의 관계를 비교하면 제3자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소송 참가는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원고하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요. 이 안에 위쪽이죠. 여기 부분이 무슨 문제라고? 여기 부분이 바로 제3자효 행정행위가 개입된 상황인 거거든. 개입된 상황인데, 이 안에가 다시 4칸 나눠지는 거예요. 4칸. 4칸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다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위쪽에 제3자의 행정행위가 개입됐을 때 소송 참가가 필요하고 재심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 1유형에서도 2유형에서도 3유형에서 4유형에서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존재할 수 있다. 여기는 소송 참가만 존재하는 세상, 일반 처분 같은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비교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16조를 가보세요. 16조를 가보시게 되면 89페이지에 여기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되죠. 당사자의 신청, 제3자의 신청, 그리고 직권. 소송의 원고나 피고입니다. 만약에 위쪽을 우리가 여기 인용 판결 방지하기 위해 할 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누가 신청할까요? 피고가 신청하겠죠. 피고가 쟤 데리고 들어옵시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밑에 기각 판결 방지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누가 신청을 할까요?
혼자 싸우는데 버거우니까 원고가 신청하겠죠. 원고가 쟤 데리고 들어옵시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마찬가지로 제3자는 나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되겠지. 예, 그리고 한 번의 게임을 끝내고 싶어서 법원은 너 들어와 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네, 당사자의 신청, 제3자의 신청, 그리고 법원의 직권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왜 이러죠? 왜 이렇게 폭넓게 소송 참가를 인정하는 겁니까? 한 사건 한 번의 게임 끝내려고. 한 번의 게임 끝내려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이미 판결 확정되고 기판력 발생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거 깨겠다고 재심 청구가 막 들어옵니다. 재심 청구가. 그래서 재심 청구 방지 목적입니다. 재심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최대한 소송 참가를 널리 인정하는 겁니다. 최대한 다 들어오라고. 그러면 유형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88페이지에 행정법 분쟁의 유형인데요. 1, 2, 3, 4 유형이 모두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 공통분모는 제3자의 행정행위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행정법이 이게 법 같지가 않죠. 예, 수학 같아요. 여기서 1등, 2등, 3등, 4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에요. 1등은 4등하고 놀고 2등은 3등하고 놉니다. 학교 다닐 때 보시면 봤죠? 예, 1등 꼴등하고 놀고요. 2등은 3등하고 놉니다. 봤을 겁니다. 예, 안 봤으면은 특목고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고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몇 등이었을까? 4등하고 놀았습니다. 4등하고. 네, 뭐라고 얘기 안 했고요. 그죠? 4등하고 놀았습니다. 이유는 난 간단히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할애해서 공부 좀 가르치면 되게 고마워하고 반대로 노는 방법을 배웁니다. 당구도 배우고 나이트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네, 너무나 고마운 친구죠. 네,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1등과 4등이고요. 예, 2등과 3등은 1등에 대한 적대감으로 함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등과 3등은 공부해요. 4등은 공부를 안 했던 친구거든. 이게 꼴등이잖아. 그치? 봅시다. 1하고 4하고 이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개선명령입니다. 개선명령. 2하고 3의 문제는 경원관계입니다. 경원자 관계. 그래서 개선명령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머릿속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공해업체, 공장이 들어왔어요. 공장이 들어왔는데 환경부 장관이 공해업체한테 개선명령,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해업체가 그 개선명령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거든요. 얘가 만약에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이 개선명령 처분이 제거되겠죠. 제거되면 이제 이 공해업체는 뭐 할 수 있죠? 자유롭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환경상 이게 침해를 받는 건 누굽니까? 인근 주민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원고는 누구지? 공해업체입니다. 자기한테 나온 침입적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1류형입니다. 1류형인데 방어성이죠. 여기서 인근 주민이 소송상 제3자로서 참여를 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러 가지? 환경부 장관을 도와주러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4유형으로 갑니다. 1, 4. 만약에 인근 주민이 공해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쟤한테 개선명령을 좀 발동해 주세요 라고 처분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개선명령 발동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여기다 거부처분을 했거든요. 거부처분을 해가지고 거부처분에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몇 유형입니까? 2유형이죠. 2유형이죠. 네, 맞아요? 1, 4래니까 1, 4래 4유형이죠. 4유형이죠. 맞아요? 네, 맞죠. 4유형이죠. 무슨 말이에요? 처분의 상대방 공해업체에게는 침입적이고 처분의 제3자인 인근 주민에게는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3자 요구성입니다. 제3자 요구성이죠. 여기서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겠지.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면은 누구한테? 공해업체한테 개선명령이 나와버려. 그러면 이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공해업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상 제3자 참가인은 누구야? 공해업체입니다. 얘가 들어가려 들 겁니다. 다시 이제 2유형, 3유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경원자 관계입니다. 경원자 관계. 이걸로 생각하세요. 행정청이 을한테 허가 처분을 했거든. 그러면 경원 관계가 성립되면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작년 판례에 따르게 되면 법적으로는 얘한테 거부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본다예요. 거부 처분 나온 것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판례가 작년에. 그러면 얘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들어가겠죠? 몇 형입니까? 이건 2유형입니다. 그렇죠? 본인에게 허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건 2유형입니다. 2유형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승소 판결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허가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하고 나서 허가 요건을 갖춘 건 얘밖에 없어. 그래서 얘한테 허가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얘는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되냐면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둘이가 허가 신청을 했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르게 되면은 갑도 을도 둘 다 허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된 거잖아. 그러면 둘 중에 누구한테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량권 행사를 해야 돼요. 다시. 재량권 행사라는 과정에서 옛날엔 얘가 아예 자격 없는 놈이니까 배제를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둘 다 자격이 있는 놈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적합한 업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재우열심사라고 합니다. 재우열심사. 여기 거부처분 취소에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둘을 다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우열심사를 해야 되고 그 재우열심사 과정에서 거꾸로 이쪽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이 친구한테 나가던 허가 처분은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그럼 얘는 쫓겨나는 거고 얘가 들어가는 거거든. 예.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누가 처분 상대방이 이 거부처분 취소에 참가하려 들 수가 있겠죠? 그게 2유형입니다. 이제 다시 경원관계에서 3유형입니다. 이 그림 그대로예요. 얘가 얘한테 허가를 했는데 이쪽에 소송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3자 방어소송이죠. 제3자 방어소송이지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허가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소멸해버리는 거고 그것은 누구한테도 소송상 제3자인 을에게 역시 있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이기면 을은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쫓겨나죠. 그럼 이 둘의 싸움에 의해서 이 친구가 운명을 결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3유형입니다. 보시다시피 1유형도 2유형도 3유형도 4유형도 전부 다 그 소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처분이 제3자의 행정행위면 소송상 제3자가 참가를 해야 될 필요가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럼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민사소송과 달리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소송상 제3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언제나 판결의 효력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의 효력과 관계없는 다른 소송 참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상의 소송 참가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민사소송 쪽에 있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바로 판결의 효력 때문에 소송상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거든요. 걔네들 이름으로 통상의 공동 참가, 소송 참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는 게 있어. 근데 둘 다 소송상 제3자가 판결의 결과에서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판결의 효력 때문이고 하나는 판결의 효력 때문이 아니야. 통상의 소송 참가는 판결의 효력 때문이 아니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는 판결의 효력 때문에 제3자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밖에 없냐? 우리는 판결의 효력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 밖에 없어. 우리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소송 참가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고 우선 부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린 또 민사소송의 방식을 차용해 온 건데요. 봅시다. 1유형은 판결의 효력 중에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형성력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공해업체한테 나왔던 개선명령이 형성력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유롭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유형은 뭐 때문에 제3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요구성은 당연히 기속력이에요. 요구성은 재처분 의무 때문에 기속력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을 때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에 따라서 다시 재처분을 할 때 둘을 재우열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우열 심사를. 삼용은 어떤 겁니까? 이 그림이고 얘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얘한테까지 형성력이 미치기 때문이니까 대세요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사유용은 뭡니까? 사유용도 어쨌든 제3자 요구소송입니다. 요구소송이니까 기속력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인근 주민이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해버리게 되면 행정청은 공해업체한테 개선명령이라는 처분을,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기속력이죠. 재처분 의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가지 모두 다 판결의 효력 때문에 소송에 참가해야 될 필요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소송 참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판결 확정 전이고 판결 확정 후로 넘어가면 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의 문제는 그대로 재심 청구의 요구로 연결됩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 이 그림대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은 재심 청구 노란색 재심 청구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림에서 여기가 소송 참가고 여기가 재심 청구란 말이야. 소송 참가는 여기 영역 모두 존재한다고 했지. 재심 청구는 여기는 존재하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면 소송 참가든 재심 청구든 이 제3자유 행정행위 문제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판결이 확정되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확정 전이면 1유형 형성력, 2유형 기속력, 3유형 대세요, 4유형 기속력 때문에 소송 참가할 것이고 확정 후라고 하게 되면 1유형 형성력, 2유형 기속력, 3유형 대세요, 4유형 기속력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정리됐지? 네.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심 청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까 전에 1, 2, 3, 4 여기가 재심 청구죠. 재심 청구.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볼까? 이거 가지고 봐요. 그러면 얘네 둘이가 원고 피고가 이렇게 돼 있죠. 원고 피고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친구는 소송 참가를 안 한 거야. 소송 참가를 했으면 재심 청구 못 합니다. 소송 참가를 했으면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재판 실무에서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몰라도 돼. 그런 건 안 나와. 소송 참가했으면 재심 청구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31조 한번 보세요. 31조 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90페이지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요.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친구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반대로 얘기하면 소송에 참가한 친구는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는 둘 중에 하나의 기회만 보장됩니다. 소송 참가를 못했으면은 재심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소송 참가를 했으면 재심 청구는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 시간 순서에 따르게 되면 판결 확정 전이니까 참가가 먼저지. 소송 참가. 그럼 이 소송 참가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심 청구로 가보세요. 재심 청구로 가게 되면은 재심 청구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재심 청구를 소송 참가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재심 청구 요건을 갖추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는 한 번의 기회만 보장되는 것이다. 둘 다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소송 참가를 안 한 거예요. 얘가 소송 참가 안 한 거야, 지금.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여기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취소 판결이 나오면 이 친구한테 나왔던 허가가 사라지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사업을 못 하죠. 그래서 얘가 재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재심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재심 청구의 원고가 누구예요? 재심 청구도 소송 제기거든. 이미 다 끝나고 기판력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또 제기하는 거예요. 재심 청구도 소송 제기야. 얘가 재심 청구 원고예요. 그럼 재심 청구 피고는 누구야? 얘 둘이가 피고야. 둘이가. 알겠어요? 둘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둘이가 만들어낸 결과를 얘가 깨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둘이가 만들어낸 결과를 얘가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하지. 재심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 재심 청구를 허용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기판력에 의해서 얘네 둘이 했던 이 소송은 기판력 이미 봉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끝난 거야. 이 봉인된 거에서 봉인지를 찢어요. 봉인을 풉니다. 봉인을 풀어서 열게 되면 이 두 친구가 그 봉인된 판도라의 박스 안에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지. 얘들이 상자 밖으로 나오면 또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워요. 갑자기. 상자 안에 이렇게 있던 애들이 문을 열어주지? 그럼 원래 하던 대로 하던 짓을 또 해. 둘이 막 싸워 막.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봉인을 풀면 그때 그 싸움이 딱 끝난 그 시점에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요즘에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 놓으면은 12분 45초 딱 하잖아. 다시 플레이 누르면 거기서부터 다시 그대로 연결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12분 45초까지 해서 확정되고 끝난 거야. 끝난 거거든. 그 다음에 재심 청구를 해서 봉인을 풀어버리면 다시 플레이 누른 거야. 플레이 누르면 둘이 또 막 싸우는 거야. 그대로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시작됐죠? 다시 시작됐으니까 또 얘가 원고 얘가 피고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소송에서의 원고 피고의 지위가 그대로 다시 부활해요. 다시 부활했지? 그러면 이제 부활한 소송에 얘가 뭐 하는 거야? 요때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요때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심 청구는 기판력 깨가지고 봉인 푸는 역할까지입니다. 봉인 푸는 역할. 재심 청구할 때까지는 얘가 원고 둘이가 피고야. 근데 조금만 있으면 다시 얘가 원고 얘가 피고가 돼. 그리고 얘가 들어가서 소송 참가하는 참가인이 돼갖고 공동 피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88페이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참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16조의 제3자 소송 참가도 있지만 17조의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있어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원리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소송 참가와 달리 행정청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적정한 재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다른 행정청 하나한테 너 좀 들어와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서 큰 의미를 못 가져요. 큰 의미를 못 가기 때문에 행정청도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만 질문해. 이것만 질문하니까 요거는 17조의 존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89페이지로 가게 되면 첫 번째, 타인 간에 계속되는 소송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 됩니까? 심급 불문, 다시 말해 상고심도 됩니다. 3심도 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소송이 있어야 들어갈 거겠죠. 그리고 이 제3자, 소송의 제3자는 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친구여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는 친구여야 되는데 이제부터 기억합니다. 원고적격 소송 참가 그리고 재심 청구. 어쨌든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건 말이죠. 전부 다 법률상 보호익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상 보호익 없이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가는 원고적격. 남들의 싸움에 들어가는 그 절차에 들어가는 소송 참가. 그리고 이미 끝난 것을 다시 봉인 풀고 들어가는 재심 청구. 전부 다 뭐라고요? 법률상 이해관계,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 우려가 인정되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가 절차에 대한 불복. 신청에 의한 소송 참가, 직권에 의한 소송 참가 모두 참가 결정 전에 의견 듣는 건 그냥 당연히 절차예요. 절차입니다. 왜? 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반대 의견. 반대쪽 입장에서는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3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와 물려있는 데 있잖아요. 다른 불복 방법이 없으면 그럴 땐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소송들의 1, 2, 3, 4 유형 소송들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제3자가 영향을 받잖아. 그것도 심지어 뭐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불복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송 절차에 대한 불복 우리 다 뭐야? 우리 다 즉시항고입니다. 다 즉시항고.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 소송 참가인의 지위.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는 이름을 먼저 기억을 해보세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그 이름은 민사소송에서 차용해 왔다라고 했는데
판결의 효력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볼까요? 공동소송적, 공동소송 앞부분 내용은 얘와의 관계예요. 얘와의 관계.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얘는 누구야? 참가인. 얘는 누굽니까? 피참가인. 도움받는 친구. 얘는 참가인, 얘는 피참가인. 도움받는 친구는 피참가인이냐? 그러면 이 피참가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소송인. 그래서 공동피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소송인이 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 빼고 얘네 둘이 싸우는 건 아니잖아. 얘네 둘이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와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에선 얘가 뭐예요? 보조참가인. 얘와의 관계에서는 공동소송인. 얘와의 관계에서는 보조참가인. 합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이거야. 그럼 여기서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얘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생겨요. 그게 바로 어긋나는 행위. 모순되는 행위. 분리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분리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얘는 지금 적법을 원합니까? 위법을 원합니까? 얘는 적법을 원하지. 얘는 뭘 원해요? 위법을 원하지. 예, 요놈아가 얘를 돕겠다 치고 들어가갖고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입증하고 막 해. 이건 뭐야? 간첩이지. 그렇지? 예, 간첩은 뭐야? 가둬야 됩니다. 그렇지? 얘가 들어가서 분리되는 행위, 이 피참가인, 도와준다고 들어갔던 이 피참가인과 분리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이 적법이라고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 소송 행위로서의 효력이 없어. 다시 말해,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돼요. 얘도 적법이라고 주장하고 얘도 적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얘는 A 사유로 인해서 적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A 사유 때문에 적법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다른 사유를 주장해. B라는 사유 때문에 적법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법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여 준다고요. 그게 바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법원이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려해 준다는 얘기거든. 어긋나는 행위도 법원이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어긋나는 행위가 허용된다. 어긋나는 행위가 허용된다. 이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즉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메리트입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행정청의 소송참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참가를 하려면 소송은 있어야 될 테고 관계행정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적정한 재판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행정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참가 절차와 불복, 의견 들어야 되는 건 똑같고요. 참가 신청을 한 행정청은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즉시항고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17조에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고 즉시항고 있다는 말이 없고 행정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항고의 명문 규정을 둘 이유도 없어요.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불복 못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당사자가 신청하고 아까 제3자 지금은 행정청이 신청하고 또 법원이 직권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행정청이 나 참가 좀 시켜주세요 라고 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을 때 불복 못한다. 근데 왜 각하죠? 기각이 아니고 절차니까. 절차적인 문제는 다 각하입니다. 기각이 아니에요. 기각은 뭐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실체적인 문제가 인용과 기각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절차적인 문제는 인용과 각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용과 각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가 없다. 이 친구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지위밖에는 인정이 안 된다. 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안 되는 거야? 얘는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 재심 청구 넘어가 보시게 되면 90페이지에서 이거는 비상의 불복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기판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 봉인시켜버린 겁니다. 사건은 봉인이 된 건데 정말로 중요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거예요. 절차적이든 내용적이든지 간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도저히 그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판력을 배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기판력, 법적 안정성만 계속 그것만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는가. 정말 잘못된 문제인데도 이미 끝났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상의 불복 절차로 예외적인 재심 청구를 허용을 하게 되는데, 청구 요건 보시면 첫 번째, 확정 판결이 된다. 확정 판결인데 이게 무슨 판결이 해야 되지? 인용 판결이 됩니다. 오직 인용 판결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역시 이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이해관계,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그리고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들어가지 못했어야 되는데요. 30일에 1년 기억해야 됩니다. 30일에 1년, 이건 90일에 1년이 아닙니다. 30일에 1년입니다. 그리고 1년 부분에는 정당한 사유 같은 거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공인노무사 쪽에서 여기 학교가 있어. 여기 이렇게 학교가 있거든. 초등학교야. 노량진 초등학교. 근데 옆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건물이. 옆에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죠. 건물 올라다가 갑자기 멈췄죠. 그 앞에 그거 다 없어졌어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저 안에 학원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공사 중단되는데,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부지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은데 높이가 너무 높아요. 저거 좀 있으면 쓰러질 거예요. 허리 아파가지고.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단이 되는데, 뭐,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여기서 뭘 하려고 한 거냐면,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여기다 건물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영화관도 있고, PC방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갑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학교법인 을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학교법인 을이. 근데 행정청이 이 친구한테 뭐를 했냐면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거부를 냈어. 그래서 얘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취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이게 인용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나왔죠. 그럼 재처분 의무 부과되겠지. 그러면 행정청은 다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겠죠. 오케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재심 청구를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법인 얘가 여기다가 이미 확정된 취소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들어가는데 과연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첫 번째, 확정 판결이 있는가? 대상적격 있다. 두 번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건가? 얘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얘가 이렇게 참가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가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를 못했던 것인가? 라는 문제 생각해 보시라고요. 판례는 여기서 원고적격을 인정을 했어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뭐를 치고 들어간 거냐면 이 초등학교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보건 위생에 여기서 막 오락실이 있고 영화관 있고 이래버리면은 학습 환경이 저해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저 을이라는 학교 법인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결국 재심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각하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 참가 못했던 게 아니라고 했어. 이유는 뭐냐? 여기서 거리가 10m밖에 안 되거든? 10m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대형 점포 하나 이렇게 쇼핑몰 같은 거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그 예전부터 막 뭐 지역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막 들어옵니다. 막 난리도 아니잖아. 그걸 왜 몰라냐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건 너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못 들어온 거다 하고 깼거든. 그런데 교수님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 판례 이상하다. 애당초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않은 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애당초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원고적격이 깨진다. 학교법인은 원고적격이 없어요. 왜 없다고 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환경 및 보건위생이라는 건 학교보건법이라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거든. 학교보건법이 학교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지 학교법인이 공부하니? 이거잖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수녀원. 기억나죠? 수녀원, 딸기잼. 얘기 안 했어요? 아, 이 수업이 아니야? 저 수업인가 보다. 네, 그래. 아, 뭐 기출특강 모르겠네. 수녀원이 있어. 이거 알아야 연결이 되는데 봅시다. 수녀원이 있어요. 수녀원이 있는데 이게 바닷가 근처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옆에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나왔거든. 공유수면은 바다, 갯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매립한다는 건 간척 사업한다는 거야. 모래 뿌려갖고 땅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한반도 영토가 넓어지는 거지. 계속 간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간척을 하게 되면 중국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거기 침략할 수 있거든. 어때?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간척 사업을 했어. 근데 원래 이 간척 사업의 사업 계획 목적이 뭐로 돼 있었냐면 택지 개발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 짓겠다고 허가를 해준 건데 나중에 그것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거예요. 조선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고조선. 그죠? 뭐예요? 배 만든다는 거지. 배 만들겠다고. 그럼 공장 들어오잖아. 공장 들어오면 환경오염 생기잖아. 여기서 이제 수녀원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수녀원은 재단법인이에요. 단체고 재단법인인데 얘가 소송을 제기하면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우리 수녀들이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상 이익, 생활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동안 수녀원을 어떻게 운영해왔냐. 청정지역에서 딸기잼을 만들어서 딸기잼 팔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더 이상 여긴 청정지역이 아니다. 우리의 이익이 침해됐다. 재산상 이익이 침해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선 이 딸기잼 판다라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부분은 그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근거가 되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 수녀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정지역 딸기잼 생산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원고적격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게 뭐야? 우리 수녀들의 생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라는 거야. 거기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 수녀원 네가 자연인이냐? 환경오염 생겨갖고 숨 못 쉬고 피해보는 건 사람이 할 말이지 넌 법인이잖아 이놈아. 법인이 왜 숨을 못 쉬어 이 멍청아 라고 해서 각하시켜버렸어요. 똑같죠? 단체와 구성원, 이 단체와 구성원, 학교법인과 구성원 학생, 이 학습 환경과 보건위생은 이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 얘기가 맞는 거야. 법률상 이해관계 자체가 없다. 그 학습 환경 이거는 법인 너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래 버리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꺼내. 야, 여기서 취소 판결이 나왔다고요? 취소 판결이 나오면 그럼 행정청이 저 갑한테 건축 허가를 내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 얘가 여기다 이렇게 소송 제기하면 안 될까요?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없었다면 그리고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말입니다. 판례식으로 법률상 이해관계 인정시킨 거야. 그렇다면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처분의 상대방은 갑, 처분의 제3자는 학교법인 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인인소송이잖아. 인인소송. 인근 학교법인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 인인소송이 된 거잖아. 근데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이해관계 인정된다며. 그럼 원고 적격 인정되잖아. 재심 청구가 안 되면 저 확정 판결 깰 수 없으면 건축허가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건물 못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친구들이 잘못 본 건 뭐냐면 여기서 확정된 판결의 소송은 소외 대상이 거부 처분이었고 지금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소외 대상은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여기다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거부 처분을 다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건축허가를 다툰 겁니다. 만약 여기다가 건축허가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원고 적격을 인정시키고 본안을 들어가는 건 가요. 들어는 갈 수 있단 말이지. 들어가는 순간 바로 기각. 바로 기각. 들어가자마자 1초 만에 기각이에요. 기판력이 미치니까. 기판력이 미치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여기서 거부처분이 위법이라고 했잖아. 거부처분이 위법이란 얘기지. 거부가 위법이라는 것은 뭐랑 같은 말이야? 건축허가가 적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잖아. 그쵸? 그럼 이게 거부처분 취소송 여기가 전소라고요. 전소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축허가 취소송 이게 후소란 말입니다.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습니까?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쵸? 기판력이 미치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뒤에 판결의 효력 배우게 되면은 기판력이 작용,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경우가 3개가 있는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똑같을 때, 두 번째, 후소의 청구가 전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모순될 때, 세 번째,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을 구성할 때, 선결 문제가 될 때,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 전소의 소송물은 거부처분의 위법성이죠. 후소의 소송물은 허가처분의 위법성이죠. 소송물 달라요. 동일 소송물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친 건 아니고요. 모순관계입니다. 모순관계. 후소의 청구가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송이 전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기 위한 소송이란 말이에요. 모순관계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판례에 따라 미친다고요. 미친다고. 오케이? 기판력이 미치면 후소는 전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면은 이걸 받아들여야지 허가는 적법이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들어가자마자 기각. 들어가자마자 기각. 이거란 말이죠. 그래, 네 말대로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이게 확정돼 있다라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확정돼 있는 이 내용 때문에 들어는 가지만 가자마자 두드려 맞는다고. 왜 맞으러 들어갑니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원고 적격은 인정돼요. 인정은 되는데 들어가면 기판력 미쳐서 기각. 그러니까 재심 청구를 꾸역꾸역 해서 들어가서 싸워보려고 하는 거지. 저렇게 허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다툴 수 있는 거면 누가 멍청하게 어리석게 재심 청구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결국 똑같은 목적 달성하는 건데. 바보야? 아니지. 그쵸? 바보 아니니까 재심 청구한 거라고요. 바보 아니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저 판결을 깨야지 건물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저 판결 깨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재심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소변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경, 소송을 바꾼다는 거죠. 아까 우리 소장에다 뭐라고 쓴다고? 청구 취지 쓰고 청구 원인 쓰고 한다고 했지. 바로 그거예요.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구하는 거,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하고 소송은 같은 말이라고요. 청구하고 소송은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소의 변경이라는 것은 소송을 바꾼다는 거지. 응? 소송을 바꾼다는 거지. 소의 변경. 소송을 바꿔 먹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교환적 변경이 있고 추가적 변경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교환적 변경은 A 청구를 뭐로 바꾸는 거야? B 청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 변경은 이거는 A 청구를 뭐로 바꿔요? A 플러스 B 청구로 바꾸는 겁니다. 소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 추가적 변경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저렇게 포함을 해서 한 번에 다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추가적 변경을 우리가 소의 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소의 병합. A 청구와 B 청구가 병합된 거지. 결합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추가적 변경은 행정소송법 제10조에 10조 2항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소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교환적 변경을 말하는 거야. A를 B로 아예 바꿔버리는 거, 1대1 대체시키는 교환적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유념하시고 그래요.
우리 소외 변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등장했었죠. 예, 크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지? 행정소송법에도 소변경 규정이 있으니까 행정소송법상 소변경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 있는 소변경 21조, 22조가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모든 소외 변경을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예, 그래서 흠결된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는 뭐를 적용을 시킨다? 민사소송법 262조를 적용을 시켜서 행정소송을 소변경시키기도 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 문제도 있다. 그렇죠? 이게 앞에서 어디서 나왔었을까? 어디서 나왔었을까?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관에서 나왔었어요. 제소기관에서.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에는 다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뭐가 있어? 21조가 있고 22조가 있어요. 21조는 소의 종류를 바꾸는 거야. 취송을 무약인송으로 바꾸고, 무약인송을 취송으로 바꾸고, 부작위협파인송을 취송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에요. 당사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소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22조에 있는 건 뭐야? 소의 종류가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뀔 수도 있고 처분이 바뀌어가지고 소송을 바꾸는 거예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1조와 관련돼서는 보통 어떤 논의를 먼저 한다고 했지? 21조와 관련돼서는 처음에 무양이송을 제기한 거지. A처분에 대한 무양이송을 제기했어. 무양이송은 80점을 맞아야지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야. 취송은 60점만 맞으면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야. 처음엔 자신 있거든. 우리 시험 준비할 때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그동안 감옥 갔다 오고 막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놀고 막 그러느라고 참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심려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고생을 시켜드렸어요.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닌데. 돈은 내가 버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왜 고생을 시켜드렸을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저 때만 해도 저희 집에 경찰이 1년 동안 상주를 했어요. 1년 반? 상주를 하면서 아버지하고 매일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둬. 안 나가? 아빠랑 친구 됐어. 친구 됐고. 시골집에 할머니 계신 집에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다 부서져가는 가구를 막 몇백만 원 주고 사겠다고 막 가갖고 막 거기 상주해버려. 잡겠다고. 고생시켜드렸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 좀 할게요. 공부 좀 할게요. 그리고 합격해서 합격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해요? 다 누구나 시험을 시작할 땐 그래. 남들 6개월이면 돼. 시작하면 못해 사람이. 다시 연락드리지. 1년 안에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떨어져. 다시 이제 2년째까지 됩니다. 두 번 떨어져. 그럼 이제 뭐라고 해? 끝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내려. 사람이 욕심이 겸손해지기 시작해. 그치? 시험이라는 게 사람을 인간 만들어. 사람이 이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면 정말 여러분 몸에서 살이 나와. 알겠어요? 라면살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처음에 무효항의송을 제기해서 80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딱 생각을 했지. 근데 한번 싸워보면 어때? 뜻대로 안 돼. 상대방이 매우 강해. 피고가. 그치? 암만 때려도 데미지를 입지를 않고 막 어쩌지? 막 이래.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죠. 취송을 바꿔야겠다.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취송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고. 오케이? 뒤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제 나오면 이게 대박이에요. 한번 출제됐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제소기간 할 때 이런 거 배웠죠. 당사자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다. 행정소송법상은 없다. 그러나 개별법의 제소기간 규정이 있으면 불변기간이다. 행정소송법 41조. 그랬죠. 그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광주보상법에 따라서 갑이라는 희생자가 또는 유가족일 수도 있고요. 돈을 이제 받으려고 법이 제정이 되니까 이건 처분적 법률이라고 했잖아.
법률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보상 청구권이나 권리가 바로 인정된다고 했지. 뭐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서 얘기했던 그런 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바로 인정된다고.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결정,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지급 결정 이런 건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뭐지? 확인. 그랬지? 위법 판단 기준시. 하지만 광주보상법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임의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소송 제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아무리 처분적 법률이어도요, 당연히 행정부는 개입합니다. 행정부는 언제나 개입해요. 개입을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었었거든. 그러면 자기가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찾아와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가베라는 사람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부. 그런 거야. 넌 그때 희생자가 아니야.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부는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보상금 지급 결정이 처분이어야지 그에 대한 거부가 처분일 수 있겠지, 최소한. 보상금 지급 결정은 처분이 아니잖아.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나한테 권리가 인정돼야지 권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되는 건데 난 이미 권리가 있는 거잖아.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냥 사실행위란 말이에요. 아무 법적 효과가 없다고. 뭐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거부가 처분이 아니지. 거부가 처분이 아닌데 바보 변호사가 바보과 대표 이런 좋은 의미의 바보가 아니야. 그냥 진짜 찐따 변호사야. 찐따 변호사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다. 여기다. 실제 상황이야.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100% 각하지. 대상적격 흠결이잖아. 각하지. 근데 또 이 멍청이가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 받으면 재처분 의무에 따라 나한테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겠지? 그래. 그러면 비로소 나에게 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될 텐데 그래도 안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의뢰인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지. 안 줄 경우까지 제가 한꺼번에 대비를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당사소송을 같이 병합을 하면 참 좋아. 막 이러는 거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소병합 청구를 합니다. 병합.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당사자 소송을 이 광주보상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어쨌든 공권 맞고요. 당사소송 제기하는 게 맞거든. 당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병합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병합 청구를. 오케이? 여기까지 우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를 병합한다라는 것은 말이에요. 원래 본체가 되고 있는 주된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10조에 이거를 갖다가 붙이는 병합을 시키는 관련 청구가 있어요. 알겠지? 관련 청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본체가 되는 소송 위에다가 관련 청구를 갖다 올려놓는 건데 이 거부처분 취소송이 이 부적법 각하야. 그러면 위에 올라타 있는 친구도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다각화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각화당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소병합 청구를 했는데 거부처분 취소는 각하될 거고요. 그 위에 올라탄 병합하려고 했던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도 같이 각하돼야 되거든요. 근데 법원이 봤더니 갑자기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분들은 분명히 희생자가 맞아. 전두환에 의해서 희생당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야. 근데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변호사가 찐따야. 어떡하지? 때릴 순 없잖아. 그 고민을 해. 판사가. 살리자. 저 병신 배제해버리고 저분들은 살려드리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당사자 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있었어요. 그치? 60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미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놓고 시간이 흘렀고 이미 60일이 지나 있는 상태야. 그러면 본체 소송도 부적법하죠? 각하 대상이지? 그리고 이거 자체도 부적법해요. 이거 자체도 이미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 제소기한 도가가 된 상태야. 이걸 일거에 해결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고민한 게 대는 소를 포함한다 라는 논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거잖아. 아까 가구제는 뭐예요? 소는 대를 배제한다.
나 저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럼 대학교 안 나온 거지? 예, 대학교 나왔는데요? 하면 중학교 나온 거지? 예, 되는 소를 포함한다. 소병합의 청구에는 소변경의 신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얘는 그냥 소병합 청구했지. 그럼 봐봐요. A 청구를 B 청구를 바꿨지. 이게 거부처분 취소예요. 이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 당사 소송인 겁니다. 원래는 이게 적법하고 이거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적법해야 됩니다. 병합 청구는 당연히 둘 다 적법해야지 두 개를 결합시켜 주는 거지. 그죠? 근데 이놈아도 부적법하고 이놈아도 부적법하고 이렇게 돼. 이거를 소변경의 문제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 아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안 재판에서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취소를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거꾸로 생각해봐. 취소를 제기했는데 아까는 기각될까봐 바꾸는 거면 이번에는 각하될까봐 바꾸는 거야. 왜냐면 취소는 무효확인 소송과 비교했을 때 행정심판 조치 제소기간에는 추가 요건이 있잖아. 요거 깨져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행정심판 안 거쳤는데 이미 90일이 지났다라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취소로 놓으면 각하가 될 거거든. 그럴 때 뭐를 바꿔버려? 이 구소를 신소인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렇게 딱 바꿔. 그럼 무효확인 소송에는 뭐가 없어? 전치주의가 없고 제소기한이 없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은 가능하단 말이지. 가능하단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게 각하 대상이잖아. 각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소변경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게 구소가 되고 이게 신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건 벌일 소송이야. 원래 이건 벌일 소송이니까 이 거부처분 지성이 부적법해도 상관없거든. 그냥 갖다 버려. 이거 갖다 버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무슨 소 변경입니까? 소의 종류의 변경입니까? 처분 변경으로 한 소의 변경입니까? 처분이 아예 없지. 지금 처분이 아예 없으니까 소의 종류 변경이지. 취소 소송을 당사 소송으로 바꾸는 거잖아. 21조 소 변경이거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의 종류를 변경을 하잖아. 그럼 21조 사항에 이런 말이 나와. 21조 사항에 보게 되면은 14조 사항을 준용해요. 14조 사항은 우리가 어디서 봤었냐면 피고 적격 배울 때 맨 끝에서 피고 경정 얘기하면서 신소는 피고 경정은 사실은 소송을 바꾸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신소는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구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소급표 인정한다고 했지. 소급표 인정한다고 했지. 그러면 이 친구가 언제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는 거야? 거부처분 취소 제기됐을 때 이 당사소송은 제기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라고.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거부처분 취소이 60일 안에 들어갔었거든? 그러면 얘는 죄송기간 안에 제기된 당사소송을 인정받는 거야. 멋있죠? 찐따 변호사의 천재 판사의 궁합입니다. 앞에서 찐따짓 하면 이렇게 해석해줘 버리는 거지. 짱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고 재판도 마찬가지고 딱 사건 들어오지? 이미 결론은 마음속에 다 나 있어요. 죽여버리겠다. 결론 딱 나 있지.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저기 결론. 여기서부터 징검다리 놓는 거야. 법리적으로. 징검다리 놓는데 성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리 다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린 방법이 뭐라고? 소병합 청구를 소변경 신청으로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소급표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소의 종류 변경. 이건 뭘 바꾼 거야? 취소 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거야. 당사소송으로. 그러면 이 21조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종류를 바꾸는데 구소가 뭐지? 취소소송입니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객관적 소송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 이건 우리가 같은 평면에서 같은 선상에 논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취소, 무효, 부작위, 당사자 소송 4개를 비교해야 되거든. 하면 지금은 뭐야? 구소가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이거를 3개로 뿌릴 수 있어. 3개로. 무효로 보낼 수 있고 부작위로 보낼 수 있고 당사자로 보낼 수 있어. 지금 우리 극단적인 당사자로 보낸 것까지 본 거야. 알겠지? 이게 21조입니다. 그 다음에 37조로 가요. 37조에는 구소가 무효 부작위야. 취소송 외의한 고소입니다. 무효 부작이야. 그러면 무효는 어디로 보내는 거야? 취소로 보내고 부작위로 보내고 당사자로 보내고.
그다음 부작위는 어디로 보내는 거야? 취소로 보내고 무효로 보내고 당사자로 보내고 이렇게 나머지 3개로 보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37조에 뭐는 없냐면 무효확인 소송을 부작위 합헌인송으로 보내고 부작위 합헌인송을 무효확인송으로 보내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뭐 없어도 지금 문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냥 이거는 실수야. 입법 불비. 실수로 누락이야. 실수 누락. 37조. 실수 누락이고 그래서 행정소법 개정안에는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 합헌인송 상호 간의 소변경 규정이 다시 보충됐어요. 보충됐습니다. 이거는 실수로 누락한 거여서. 그 다음 마지막 42조입니다. 요번에는 구소가 당사자 소송이에요. 구소가 당사자 소송 이걸 어디로 보내는 거야? 취소로 보내고 무효로 보내고 부작위로 보내고가 있어요. 42조에. 소의 종류의 변경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 맞아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면 소 변경하면 돼요. 그러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을 생각해봐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데 소송 도중에 B 처분을 바꿔버렸다. 이런 상황이죠. 바꿔버렸다. 22조입니다. 22조인데 요거는 아까 전처럼 별도의 37조, 42조 이런 준용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취소 외의 항고소송, 무효 부작위의 준용 규정, 일반 준용 규정은 몇 조에 있었어요? 38에 있었지. 38.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의 준용 규정은 몇 조에 있었습니까? 44에 있었죠. 44. 오케이? 에이 진짜 이거 지난번에도 그런 표정 짓더니 아주 그냥 혼나. 어? 아주 많이 크게 혼나. 응? 크게. 어떻게 하면 크게 혼나는 거야? 오늘 되게 조용히 열심히 공부하네. 공부 방해 안 할게. 그래서 제일 이쁜 학생이야. 알겠어? 맨 앞에 앉잖아. 맨 앞에 앉으면 무조건 합격해. 왠지 알아? 내 침을 먹으니까. 이게 총명당이야. 알겠어? 1조에서 8조까지였잖아. 그 다음에 9조에서 몇 조까지? 34조까지였지. 35에서 38까지였지. 39에서 44까지였지. 45에서 46까지였지. 제발 좀 외워. 처음엔 좀 단순하게 해. 첫 번째 여긴 뭐야? 총칙. 모든 소송에 그냥 다 적용된 총칙. 얘는 누구라고 했어? 얘는 취소소송이라고 했잖아. 취소소송. 응? 재판관할 소송재판 중에서 소송 요건 중에서 제일 먼저 재판관할부터 시작했고 소송재판, 본안재판, 법원 판결 들어갔을 때 판결의 효력의 맨 끝이 기속력의 강제수단으로 간접강제야. 간접강제. 알겠지? 소송재판, 본안재판, 법원 판결 순서대로 해서 소송재판의 맨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의 맨 끝에 거. 이게 9조 34조라고. 이게 뭐야, 이게 취소, 소송, 외 항고소송이라고. 무효 부작위.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기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당사자 소송. 여기가 객관적 소송이야.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알겠음? 그래가지고 여기에 준용 규정이 있다고. 여기에 38, 44. 알겠지? 여기서 38 1항, 38 2항. 1항이 무효확인 소송의 준용 규정이고 2항이 부작위 합헌소송의 준용 규정이고 44가 당사소송에 대한 준용 규정이라고요. 뭘 끌어들이는 거야? 취소에 대한 내용을 끌어들이는 거잖아. 이렇게 흡수하는 거라고요. 알겠어? 21조의 소의 종류의 변경은 준용 규정이 저 38이랑 44를 지금 사용 안 했잖아. 별도 규정이 있었죠. 뭘 사용했어요? 37, 42를 사용했지. 별도로 있었다고. 그런데 22조의 처분 변경으로 한 소변경은 저 일반 준용 규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니까 38, 44를 사용하겠지. 근데 이게 없다고. 이게 없어. 38조 2항. 38조 2항에서 22조를 준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쪽이 핵심이야. 알겠어요? 준용 규정이 없으면 과연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송을 거부 처분 취소를 바꿀 수 있을까? 38조 2항이 뭐라고? 부작위 위법 확인송이라고.
부작위 위협한 소유대가 준용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작위 처분이 나왔어. 응? 부작위도 처분입니다. 부작위도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위협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럼 부작위 처분이 거부 처분으로 바뀌었지. 그럼 처분 변경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22조를 이용해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신청을 하고 싶은데 38조 2항이 22조를 준용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 부작위 여파 행성을 거부 처분 시정으로 소변경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지. 준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과의 소변경 문제가 또 중요하지. 민사소송과의 소변경 문제. 왜 그렇죠?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 간의 소변경 내용밖에 없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민사소송과의 상호 사이에서의 소변경 규정이 또 명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개정안 통과되면 없어지는 논점이 많아. 응? 사전에 통과됐으면 이런 문제 없어졌을 거야. 그치? 누구 잘못이야? 13년도에 이미 입법 예고 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는 누구 잘못이야?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그죠? 그럼 누굴 뽑아야겠어? 다 갈아엎어야 돼. 네, 다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민사소송과의 소변경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지난번에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제소기관에서 청구 내용의 변경이 있었지. 청구 내용의 변경. 이거는 부감배 행정행위에서 전부 취소를 구했다가 일부 취소로 청구를 축소하는 거. 처음에 일부 취소를 구했다가 전부 취소로 청구를 확대하는 거. 이거는 둘 다 취소이니까 소의 종류도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처분도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 21조, 22조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소변경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네, 소변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봤고 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더 들어가도록 하고 병합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병합에 대한 얘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병합 저게 병합이지 뭐. 저게 병합이야. 근데 몇 조에 있다고? 10조에 따로 있다고. 10조 1항이 있고 10조 2항이 있어. 10조 1항은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고요. 2항은 병합이에요. 무슨 차이지? 법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법원이 여기 이렇게 1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법원이 이렇게 있어요. 2법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주된 청구하고 관련 청구를 이렇게 한 방에 쏘잖아. 그러면 이건 소병합이야.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주된 청구 소송을 1법원에 제기해 놨고 여기 2법원에다가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 놓은 건데 이 관련 청구를 1로 이송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렇게 보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 관련 청구가 1법원으로 들어가서 얘를 만나겠지. 얘를 만나면 또 병합이 돼요. 이거는 1항에 있는 건 뭐야? 이송을 통한 병합. 이송을 통한 병합.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건 그냥 순수한 병합. 순수한 병합. 그때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법원이 몇 개 등장한지를 보시면 돼요. 법원이 하나 등장하면 그냥 순수 병합이야. 법원이 2개 등장하면 그건 이송을 통한 병합이야. 어렵지 않지? 구별할 수 있죠. 그리고 10조 1항에 보면 1호, 2호 그래가지고 관련 청구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있고요. 그것들이 2항의 병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1호에 있고 2호에 이렇게 있는데 배당상표 재개예요. 배당상표 재개. 배당상표 재개. 배당상표를 재개가 싹쓸이 했어요. 상표 배당을 재개가 다 싹쓸이 가버렸습니다. 관련 청구 소송들입니다. 얘는 뭐냐? 얘는 손해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A 처분이 나왔는데 그 처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관련 청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도 있잖아. 한 번에 가자 이거지.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그 다음에 방은 뭐야? 이거는 부당이득. 부당이득. 예를 들어 뭐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이미 납부해 놨을 수도 있지. 그러면 납부해 놓은 과오납 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하고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 번에 가는 거야. 한 번에.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두 개의 청구를 심리하는 거지. 한 번에 재판하자. 이거는 원상회복. 원상회복. 뭐 예를 들어서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말이야.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얘가 내 승용차 가져갔잖아요. 근데 내가 이겼는데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송을 같이 걸어. 병 앞에서 한 번에 재판하자. 원상회복, 결과제거 청구송 같은 말입니다. 결과제거, 원상회복.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놔라. 그 다음에 배당상 표 재개. 표는 표리관계. 안과 겉관계죠? 표리관계. 표리관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경원자 관계 있죠? 경원자 관계에서 아까 2유형도 있고 3유형도 있었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것도 있겠고 갑이 본인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것도 있겠죠. 이거는 결국 뭐야? 표리관계거든. 그걸 뭐 굳이 따로 하나하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겠지.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자. 이거예요. 이거 왜 가는 거지? 아까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갑이요. 너는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너한테 허가 안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을한테 허가를 했지. 그럼 내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목적은 뭔데? 나 요건 갖췄거든? 이거잖아. 여기서만 이겨도 들어가면 재우열 심사를 해서 얘가 당첨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우열 심사에서 제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 아예 저놈을 쫓아낼까? 그러면 내가 거부처분 취소해서 이기면 확실히 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딱 보니까 사실은 을 저놈이 허가 요건을 못 갖춘 놈이고 사실은 내가 허가 요건을 갖춘 건데 행정청이 반대로 판단한 거야. 그러면 나 요건 갖췄는데 왜 그래? 거부처분 취소. 저놈아 저거 요건도 못 갖췄는데 허나다 저거 하면서 취소. 이렇게 제기하면 이거 두 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 무혈 입성이야. 그치? 갑은 가서 그냥 사업자 돼버리는 거야. 그런 거가 표리관계. 알겠어요? 2유형, 3유형 소송을 한 번에 간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재결, 처분하고 재결, 처분 N 재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작년 판례를 보게 되면요. 나한테 처음에 1,000만 원 부과가 됐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부과가 됐습니다. 과세처분이 나왔거든? 그랬는데 내가 심사 청구를 했어. 심판 청구를 했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거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걔가 뭐 했어? 재조사 결정했어. 이거 배웠지? 재조사 결정?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도대체 뭘 배웠어 나한테? 재조사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세청장이 세무서장한테 야 다시 조사해. 내려보내는 거야. 내려보내면 세무서장이 다시 조사를 하거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후속 처분을 또 해요. 후속 처분을 또 하는데 이 후속 처분을 할 때 얘가 다시 조사를 했더니 2,000만 원으로 변경을 한 거야.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1,000만 원이 추가된 거야, 이게. 그치? 1,000만 원이 추가가 된 거야.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이놈아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 않는가? 그래. 세무서장 처분청이 후속 처분, 두 번째 처분을 한 것으로 외형상 보여지기는 하나 얘가 사실은 했던 건 심판 청구였다. 그 결과로 나온 거니까 이건 재결의 내용이다라고 했거든, 작년에. 그러면 2,000만 원을 하면서 1,000만 원 추가된 건 이건 재결 부분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려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제거하려면 이거는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잖아.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되잖아.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의 과세 표준에 따른 하나의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처분 취소과 재결 취소, 처분과 재결 관련 청구다. 서로 병합.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이건 뭐예요? 단계적 처분. 단계 처분. 우리 이제 과세 처분이 나왔어. 아니 뭐 그냥 대집행으로 할까? 대집행 철거명령이 나왔는데 내가 이행을 안 했다? 그냥 행정대집행이 시작됐어.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들어가지. 거기다가 내가 각각 소송을 날린 거야. 그죠?
각각성을 알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개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집행정지를 안 걸었어. 신청을 안 했어. 헐, 그러다가 확정 넘어간 거야. 이런 이거 빨리 막아야겠는데 그래 여기다 소송 또 제기하는 거야. 소송 제기하는 거지. 그럼 어떡해? 단계적 처분이잖아 지금. 단계적 처분. 병합해 갑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병합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단계적 처분. 뭐라고요? 배당상표 재개. 알지? 배당상표 재개. 재개가 상표 배당을 싹 쓸어버렸다. 이거야. 싹 쓸어버렸다. 배당상표 재개. 이게 관련 청구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저 6개 중에 뭐가 관련 청구성이 이런 거 막 물어봐. 그런 거 물어보면 그냥 에이 뭐 배당상표 재개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요거 이제 좀 더 들어간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복습들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